애리조나 인터스테이트 44번입니다. 네, 서쪽에 애리조나 플래그스테이프 뉴멕시코 쪽은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와이오밍 인터스테이트 80번은 또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 벗어났고요. 봄 기운을 만끽하면서 지금 캐나다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게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하게 되고 암 걸립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다 해도요, 그 나라에서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거기에 일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영주권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한국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학벌이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인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일정 기간에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소득이 보장이 안 되면은 평생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민의 1세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자기의 2세를 위해서 이제 인내하고 견디면서 적응해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민의 1세대라는 것은 뭐 캐나다의 이민의 1세대, 뭐 미국의 1세대 그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민을 온 사람들을 이제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이 동반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2세대인데, 네, 그래도 이제 2세들을 교육을 위해서 미국이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차피 1세대들은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직장에도 다녔고 또 사업도 뭐 크게 했다 해도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와 보면은 정말로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고픈 꿈을 안고 오지만은 직업이 정확하게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면은 뻔합니다. 하는 것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 장사를 해서 뭐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쭉 또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 되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리를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큼은 그렇게 풍족하거나 그리고 그런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들이 이민 1세대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존에 이 나라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여기서 주류들이 있고 그 주류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틈새, 그리고 3D 잡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필리핀 사람들, 뭐 동남아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가 꿀보직이라는 그런 일을 시키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필리핀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대우를 받고 일하는 것처럼 미국이든 캐나다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그 희망이 있다면은 아이들이 잘 교육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영어도 잘 하고 여기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오직 그 희망이죠. 그래서 자신의 1세대들의 삶은 그냥 견뎌내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냥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1세대들의 삶의 질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나마 좀 자리를 잡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 성공이라 해서 뭐 대외적으로 크게 그렇게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민사회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그리고 본인의 직업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 정도 벌고, 물론 저축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만 해도 잘 적응하는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부를 주택을 하나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걸 이룬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로 요즘에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든 언론이든 이렇게 보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은요, 다 안 좋은 얘기들만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포기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그로를 끌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부정적인 거에 굉장히 반응하잖아요. 좋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잘 관심을 끄지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인간의 뇌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설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훨씬 더 안 좋은 곳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냥 평범하게 잘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그냥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근데 그 중에서 1%든 5%든 거기에 적응 못하고 포기하고 간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캐나다가 힘들면은 세계 어느 나라가 편하겠습니까? 물가가 비싸다면은요, 물가 싼 나라 가면 되죠. 물가 싼 나라 가면 되죠. 똑같습니다. 여기 캐나다에서도요,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지역, 그런 데는 집값이 쌉니다. 엄청 싸요. 그런 데는 마트 한 번 가려면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 살면은 집값은 쌉니다. 근데 집값 싸면은 뭐 하겠습니까? 물가가 비싸도 거기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물가 때문에 어쩌다 못한다, 아니 어렵다, 그런 것은요, 자기 수입에 비해서 그걸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물가가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올랐는데, 그전에도 자기 본인이 고수입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들 평균 캐나다의 연봉을 따지보면 4만 불밖에 안 됩니다. 평균.
한국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인건비는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최저시급은 좀 올랐지만은 여기서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요 20불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 내가 20년 전에 여기서 쭉 일을 해서 지금 현재 시급을 20불 어떤 직종이 20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직종에서는 그게 최고입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 직업에서 경력을 인정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무한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직종도 있죠. 성과에 따라서 이제 받는 이제 그런 인센티브로 많이 받는 금융업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보통 우리 1세대들이 하는 가장 밑바닥의 직업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런다고 10년 전에 최저 시급이 지금 2배를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삐끗해야 제가 왔을 때도 거의 12불 정도 됐는데요. 제가 11년 전에 12년 전에 왔을 때 11불 12불 그랬습니다. 중앙에 있는 게 매니토바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10년 전 한 20불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4불 15불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받아서 17불 18불 정도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 그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장 밑바닥의 그 직업 중에는. 그래서 단순한 그 직업이 캐나다에서 20년 살았다 해서 그렇게 그만큼 그걸 20년의 경력을 인정해서 터무니없는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직업도 있고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거기 그 선에서 절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고임금 직종을 찾아요. 그런데 그런 직종들은 정말로 이쪽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하는 그런 직종들은 앞으로도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게 이제 블루 칼라의 직종이라고 하고 화이트 칼라가 가장 먼저 제거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블루 칼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체되는 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아주 세밀해졌고요. 로봇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요, 정말로 모든 게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트럭도 인공지능과 로봇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언젠가는 인간들이 이 위험한 직을 안 하겠죠. 근데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그냥 이거 그때까지만 하려고요. 그런 시대가 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트럭이 그 정도 되면은요, 이미 다른 직업은 이거보다 한 10년 전에 이미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다 잠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럭커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트럭커는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하자. 그때까지만.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해도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건데, 점점 더 이제 운전하고 근무 환경은 좋아지죠. 차량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전할 거고요. 모든 시스템들이 인공지능과 같이 인간과 병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게 로봇이 나온다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일을 하는 것은 쉬워질 거고요. 페이는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노동 조건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트럭커들이 옛날에는 다 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그냥 구글 해놓고 말로 하면 다 되잖아요. 내비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편해졌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 해서 어디 찾아줘 하면 그냥 찾아주고 하니까, 또 내비만 켜놓고 가면은 달리 가면서 길을 찾아야 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차량 성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도 많이 이렇게 도입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지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다 전기차로 다 바뀔 거고, 그렇게 그때까지만 트럭을 한다 해도 저는 제 생애에 하기 싫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요즘에 아이들도 그렇고 직업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도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의사수를 늘린다, 의대를 증원한다 그러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왜 한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인구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이제 지금 지구는 지금 터질 듯이 지금 적정 인구의 3배가 넘게 지구에 살고 있는데, 웨이스테이션 나왔습니다. 인구를 늘려서 뭘 어떻게 하려고, 아이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살아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구를 줄여야지 이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아직도 아이를 안 낳는다고 저출산 대책을 해서 수백 조를 갖다 부어놓고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데 그렇게 수백 조를 썼는지 뭐 300조를 썼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돈 누가 다 어디다 썼습니까? 그걸 300조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쏟아붓지 말고 그냥 가장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집을 지었으면 되잖아요. 집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300조 원어치 집을 지으면 몇만 채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거 결혼한 애들에게 뭐 그냥 공짜로 주기 그러면은 최저 정부에서 뭐 절반 뭐 보조해주고 어차피 그 예산으로 지었으니까 그냥 말리면 받고 조금만 이자만 받고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집 걱정 없으면 아이들이 애를 낳을 수가 있죠. 결혼도 하고. 근데 이제 하는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 뭐 몇십 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 살 길을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게 국가가 나서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옛날에 뭐 헝가리처럼 뭐 콘돔을 다 없애버리고 못 팔게 하고 아이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자기결정권이잖아요. 자기결정권. 국가가 그걸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을 거면서 무슨 뭐 애를 낳는다고 홍보한다고 해서 애를 낳습니까? 도대체 출산정책 300조를 어디에다 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뭐 300억을 썼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느 놈이 다 그걸 가져갔는지 그 표도 안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잖아요. 직업이 아이들도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은 어떤 것들이 정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갑자기 또 의대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공계들은 희망이 없어져 버려서 그러는 건지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료 쪽은 조금 그래도 늦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착각을 가지고 그 의대 쪽으로 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정부에서 눈치를 채고 그래서 이제 그 수요를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의대를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어차피 죽을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나이가 90 넘어가지고 그거 연명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거 어디다 씁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가보면은요, 요양원에 가면은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 사람들 뭐 수술해가지고 90 넘은 사람들 수술해서 살린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의사들을 더 늘려야 돼요? 새로운 아이들은 태어나질 않는데, 아이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요즘 보면은 뭐 올해도 뭐 수백 군데 그 초등학교들이 입학생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왜 의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의사들이 제가 보니까 3D 직종이에요. 뭐 그전에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뭐 의사들 돈 많이 버니까 부러워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이제 의사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매일 수술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사람 피를 본다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잘 안 하고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의사들 의료나 법률 쪽은요 훨씬 AI가 접근하기가 더 좋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 한 사람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는 것보다도요 수천 명의 의사들의 데이터와 진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거기에 딱 맞는 그걸 내주는 그런 것들을 돈 얼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사들이 더 늘어나야 될 일이 없어요, 솔직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그 법지식을 가지고 지들이 한 번 했던 걸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은 얼마나 웃겨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인간들이 내렸던 수많은 판례들을 학습시켜가지고 그 법을 인공지능이 분석하게 하면은 인간보다 훨씬 수천 명의 법률가들이 내놓은 그 이론들을 짜집기 해서 결론을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 하는 그 꼬라지들 보세요. 그 법을 전공한 놈들이 그 정권을 잡지만은 그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됩니까? 지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게 법이고 남한테는 엄청난 잣대를 갖다가 대고 그 사람을 탄압하는데 쓰는 게 지금 한국의 법이잖아요. 그래놓고 법을 어기면서 그걸 이 법 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법이면 이 법이지 이 법 사항이 있다고 뭡니까? 그걸 수십 년 동안 법을 공부를 하고 집행을 했다는 놈들이 딱 보면 그게 법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 국민들한테 왜 물어봐요, 그걸? 국민들의 감성에 의해서 법이 결정된다면은 그건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법 공부를 뭐하러 합니까? 그때 이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쁜 건지 나쁜 것 같다 이거 처벌할까요? 이런 게 법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든 법을.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이. 아니 정부 여당이 법을 어겼으면 정확한 잣대로 법의 잣대로 와서 처단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해야지. 뭐 눈치 보고 있다가 국민 여론이 그러면은 이제 나서서 하는 척하고 이딴 식으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법에 걸리면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법을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은 거기에 맞게 하면 되잖아요.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그 나라입니까? 법을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누가 잘못했으면 그때 언론에서 보도하고 이거 처벌할 거야 말까 여론 조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나쁘니까 처벌하라고 하면 되지. 지금 그거보다 더 못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자기들 편은 무조건 그냥 관대하게 봐주고 뻔히 증거가 다 있는데도 왜 죄가 안 된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상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온갖 가지 별의별 그 방법을 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지들은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법이든 뭐든 의료든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훨씬 더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확할 거고요. 인간들은 못 믿습니다. 지금 판사들이 뭐 재판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그게 재판입니까? 지들이 유리한 대로 다 판결을 내려버리잖아요. 일관성도 없게. 판사의 개인 감정이에요. 그 판검사 했다는 놈들이 나와서 정치하면서 하는 꼬라지들 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짓거리들 하고 있는지. 지들은 온갖 가지 범죄 행위를 다 하면서 그 카르텔에 의해서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그래도 괜찮고, 일반 서민들은 조그마한 거 걸리면은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고, 이런 거지 같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면은 법을 싹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살면서 뭐 이제 기득권들, 의사든 변호사, 뭐 판검사 이런 사자 들어간다는 사람들이요, 교사, 앞으로는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 교수도 마찬가지, 학교 시스템도 마찬가지. 제가 옛날부터 맨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의미가 없게 됐어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교육은요, 이미 유튜브든 온라인 시스템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직업을 한꺼번에 어떻게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세금을 들여서 돈을 주고 그러는데, 아니 코로나 때 보세요. 2년 동안 애들 학교 안 가도 다 졸업하고 했어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VR로 얼마든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질문하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학교를 왜 갑니까? 직접 손으로 실험 기기가 있어서 가서 실험하고 직접 손을 만져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단지 지식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학교를 갈 필요가 없고 모든 학교들을 다 어떤 다른 시설로 전환시켜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하버드 대학교, 미국의 아이비리그 강의 다 듣습니다. 그걸로 하기 따가요.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물리학 박사, 물리학 교수 5명만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 물리학을 다 가르칠 수 있는데, 인터넷만 연결하면은